차부인이 분식집에서 라면 끓이시는 그 손으로 우리 정우 앞길에 재라도 뿌리실 작정이에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시계 바늘 소리도,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심지어 내 심장 뛰는 소리까지 모든 게 그냥 뚝 멈춰버렸죠. 내 평생의 행복을 약속받는 그 자리에서 내 목숨과도 같은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서 나를 키워주신 그분의 삶이 저 여자의 위에 가차없이 짓밟히고 있었어요. 내 등 뒤에 계시던 우리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봤어요. 60년 넘게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굳어진 그 손이 지금까지 한 번도 떨린 적 없던 그 단단한 손이 나뭇잎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한없이 인자하기만 했던 우리 할머니의 눈빛이 모든 걸 파멸시킬 수 있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려. 모든 것은 바로 그날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내 세상은 온통 햇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아침을 깨우는 건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와 달그락거리는 할머니의 부엌 소리였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들.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까지 모든 게 너무 익숙하고 정겨웠죠. 내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면 할머니는 벌써 새벽장에 다녀와서 아침을 차리고 계셨어요. 머리에는 아직도 이른 새벽 찬바람의 냉기가 남아있었고 손에는 장에서 가져온 싱싱한 채소들의 물기가 묻어 있었죠. 우리 할머니, 차봉자 할머니. 올해 75이신 우리 할머니는 내 나이 6살의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고 천의 고아가 된 나를 평생토록 골목 분식집에서 키워내신 분이에요.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더미에 파묻혔고 그걸 다 갚고 나니 남은 게 골목 끝 허름한 분식집 하나뿐이었대요. 우리 미영이 굶기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대학 보내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죠. 할머니의 하루는 동터기 전 새벽 4시 반부터 시작됐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장에 가서 그날 쓸 재료들을 직접 보고 사오시고 집에 와서는 밑반찬 만들고 김치 담그고 그러다 가게 10시간이 되면 또 뛰어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셨거든요. 별이 뜬 밤이 되어서야 오늘도 수고했다 하시며 가게 문을 닫으시고 집에 와서도 내일 쓸 재료 다듬고 정리하다 보면 자정이 넘어서야 주무실 수 있었죠. 그런 날이 20년 넘게 계속됐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의 손은 그래서 맨날 기름과 양념에 물들어 있었어요. 라면 끓이고 떡볶이 볶고 김밥 만들다 보니 아무리 씻어도 손톱 사이사이마다 고춧가루가 끼어 있었고 뜨거운 기름에 튀다 보니 팔뚝 여기저기에 화상 자국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얼굴의 주름은 그 고된 세월을 고스란히 새겨 넣은 훈장 같았어요. 웃을 때마다 깊게 패인 눈가주름, 걱정이 많았던 탓에 이마에 가로지른 주름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키우느라 밤잠을 설쳐서 생긴 다크서클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또 가게에 다녀오셨어요. 제발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다 몸 상한다니까요. 아침마다 똑같이 하는 내 잔소리에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아파. 그리고 우리 강아지 아침밥 든든하게 먹여서 학교 보내야지. 할머니는 나를 부를 때 항상 강아지라고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러서 28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강아지였죠. 처음엔 좀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그 호칭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니까요. 그렇게 차려진 아침상은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이었어요. 김치찌개 하나, 계란말이 한 접시, 멸치볶음 조금,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깍두기와 배추김치. 반찬 가짓수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정성 덩어리였죠. 할머니는 김치찌개 냄비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돼지고기를 젓가락으로 콕콕 찍어서 내 밥 위에 올려주시느라 바빴어요. 이거 먹어라. 고기 안 먹으면 힘 안 난다. 할머니도 드세요. 할머니가 더 힘이 나야 하잖아요. 나는 그런 할머니의 밥그릇에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서 넣어 드리느라 바빴죠. 서로의 밥그릇을 더 채워주려는 우리의 숟가락 전쟁은 매일 아침 벌어지는 일상이었어요.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의 가난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 내 삶에 또 하나의 햇살이 비춰들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이정우 씨. 내가 담임을 맡았던 3학년 2반 이민수의 삼촌이었던 그 사람. 민수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해서 할머니와 삼촌과 함께 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 행사나 상담이 있을 때면 항상 삼촌인 정우 씨가 오곤 했죠. 처음 봤을 때는 그저 키가 크고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자구나, 조카를 참 잘 돌보는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스치듯 만난 나에게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민수가 집에서도 선생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민수가 워낙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처음엔 그저 조카 때문에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민수의 학교 생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읽고 있는 책 이야기, 날씨 이야기까지 별거 아닌 대화들이었지만 참 편안하고 좋았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내가 야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학교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어떻게 이런 걸까지? 고맙습니다. 에이, 뭐료. 우리 민수 담임 선생님인데 당연하죠. 그렇게 말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그냥 조카의 담임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진짜 신경 써주는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주말이면 할머니의 분식집까지 찾아와서 일손을 거들어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할머니도 어리둥절해 하시고 나도 뭔가 민망했어요. 할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런데 이런 일까지 시키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쌀포대를 나르고 양파 껍질을 까고 설거지까지 해주는 정우 씨를 보며 골목 어른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나를 떠밀었어요. 아이고, 미영이 복도 많네. 저렇게 착하고 싹싹한 총각이 어디서 굴러왔어? 봐라, 저 남자 일하는 거,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 집안일 잘할 사람이야. 우리 미영이가 시집 잘 가겠네. 할머니도 속 편하시겠어.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근거림에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속으론 기분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정우 씨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보고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존경스럽다는 듯이 말했죠. 미영 씨가 왜 저렇게 바르고 예쁜 사람인지 알겠어요. 할머니의 이 손이 다 말해주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존경합니다. 그 말에 나는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에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내 삶의 근간인 할머니를, 그 고생의 세월을, 그 주름진 손마저도 존중해주는 남자를요. 세상 사람들은 할머니를 볼 때야 분식집 아줌마구나 정도로밖에 안 보는데 정우 씨는 달랐어요. 할머니의 삶 자체를 인정하고 존경해 주는 사람이었죠.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학교가 끝나면 같이 커피 마시고 주말이면 같이 영화 보고 할머니 가게 일도 함께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할머니도 정우 씨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 총각 참 좋은 사람이야. 마음씨도 착하고 우리 미영이한테 잘해주고 언제 정식으로 인사드리라고 해라. 할머니, 아직 그런 사이 아니에요. 뭘 그런 사이 아니야. 다 보이는데 뭘. 할머니의 눈썰미는 역시 대단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걸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정우 씨를 못 보면 허전할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한강이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정우 씨가 갑자기 특별한 곳에서 저녁 먹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프로포즈를 위해 준비한 자리였던 거예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 그리고 작은 꽃다발까지 모든 게 로맨틱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우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서 열었죠. 미영아.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시선도 느껴졌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촛불에 반짝이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가 평생 미영이랑 할머니 행복하게 해줄게. 이제 할머니 분식집 일도 그만하시게 하고 우리 같이 편안하게 모시자. 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반짝이는 반지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내 할머니까지 끌어안는 그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자기 혼자만 행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까지 함께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진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우 씨. 대답 안 해줄 거야. 나 무릎 아픈데. 그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는 정우 씨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좋아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박수를 쳐줬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했죠. 정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 약지에 끼워줄 때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찬란하게 빛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왼손을 들여다보며 혼자 웃었죠. 정우 씨도 계속 내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좋아하실 거야. 할머니도 나 좋아하시잖아. 그래도 긴장돼.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할머니는 미영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시니까. 할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기뻐하실까? 걱정하실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갈까?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내일 정식으로 와서 인사드려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할머니께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정우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갈 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할머니, 나왔어요. 늦은 밤까지 가게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정리하고 계시던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물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얼굴에 꽃이 폈네. 무슨 좋은 일 있냐? 역시 할머니 눈은 못 속이는군요. 내 얼굴에 행복이 다 드러나 있었나 봐요. 나는 말없이 왼손을 들어 할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에 닿는 순간 할머니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어요. 손에 들고 계시던 당근도 그냥 떨어뜨리시고 입도 살짝 벌어진 채로 그대로 굳어버리셨죠. 잠시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에 서서히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6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도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시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미영이, 우리 강아지 시집 가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할머니. 정우 씨가 나보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할머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재료를 만지느라 거칠어진 그 손으로 내 손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영이 고생 끝났네.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할머니, 왜 그런 말씀해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 그래야지. 우리 강아지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들도 봐야 하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면서도 벌써 미래를 그리고 계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손을 꼭 잡고 웃다 울다를 반복했어요. 할머니는 정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싶어 하셨고, 나는 그런 할머니께 신이 나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할머니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내 부모님의 사진을 꺼내 오셨어요. 결혼 사진이었는데 아직 25이었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의 나와 비슷했어요. 이것들아, 봤냐?
너희 딸내미가 이렇게 커서 이제 시집을 간다. 하늘에서라도 우리 미영이 잘 살게 지켜줘야 한다. 알았냐? 사진 속 젊은 부모님을 향해 한참을 타이르듯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꼭 행복해져서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께 효도하겠다고. 그날 밤 나는 행복에 겨워서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 정우 씨와 함께할 미래,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할 행복한 나날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몰랐어요. 이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상견례 날짜는 금방 잡혔어요. 정우 씨는 나에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엄마가 조금 까다로운 분이라. 혹시라도 실수하시거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원래 성격이 좀 그래.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아들을 끔찍히 아끼는 어머니의 유난이겠거니 가볍게 생각했어요.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는 눈이 곱겠어요? 다들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나도 처음이라 긴장은 되지만 할머니도 계시고 잘 될 거예요. 고마워. 우리 엄마도 미영이 만나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정우 씨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자기 엄마와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상견례 전날 밤, 할머니는 장롱을 열고 한참을 서 계셨어요. 뭐 입고 가야 할까? 할머니의 옷장은 참 초라했어요. 분식집에서 입는 앞치마, 시장 갈 때 입는 편한 옷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입는 외출복 몇 벌이 전부였죠. 그리고는 가장 좋은 옷이라며 몇 년 전 내 졸업식 때 큰맘 먹고 사셨던 연두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꺼내셨어요. 한복집에서 기성복으로 산 거라 그리 비싸지도 않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최고급 옷이었죠. 할머니, 그냥 우리 고운 한복이라도 맞춰 입고 갈까요? 상견례인데. 됐다. 하루 입자고 무슨 돈을 써? 이것도 충분히 곱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몇 번이고 옷을 펼쳐보시고 다리미질도 2번, 3번 하시고 옷장에는 더 좋은 옷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당신을 위해서는 평생 돈 한 푼 제대로 쓰는 법이 없으셨거든요. 모든 걸 나를 위해서만 쓰셨죠. 할머니, 나도 뭘 입어야 할까요? 우리 미영이는 뭘 입어도 예쁘니까. 그 분홍색 원피스 어때? 그거 입으면 정말 공주 같아. 할머니가 말씀하신 원피스는 작년에 할머니가 사주신 거였어요. 백화점에서 산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였지만 할머니는 우리 미영이 예쁜 옷 하나 사줘야지 하시면서 며칠을 고르고 골라서 사주셨던 거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보며 나는 어쩐지 목이 메었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할머니의 낡은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을 바라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요. 상견례 당일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셨어요. 머리를 곱게 빗으시고 화장품도 발라보시고 할머니가 화장하시는 걸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내 졸업식 때였을 거예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시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쩐지 서글퍼 보였어요. 마치 처음 소개팅 나가는 처녀처럼 떨리고 설레어 하시는 모습이. 할머니, 정말 예뻐요. 완전 멋져요. 그러냐? 너무 촌스럽지는 않고? 무슨 소리예요? 진짜 예뻐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미영이도 정말 예쁘다. 저런 예쁜 며느리 어디서 구하겠어?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할머니는 계속 긴장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머니,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어떻게 인사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우리 미영이 시어머니 될 분인데. 할머니의 걱정이 나에게도 전해졌어요. 괜히 나까지 덩달아 긴장되기 시작했죠. 약속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 한식당이었어요. 정우 씨가 정한 곳이었는데 전화로 들었을 때부터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거기 너무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 상견례인데 제대로 해야지.
우리 엄마도 그런데 좋아하시고. 정우 씨는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나는 뭔가 불안했죠. 할머니와 나 같은 서민들이 그런 고급 장소에 가도 될까 싶어서요.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샹들리에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 모든 게 너무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분식집 골목길만이 세상의 전부였던 우리 할머니와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차갑고 인위적인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런데 여기 참 크고 번쩍번쩍하네. 할머니도 조금 위축되신 것 같았어요. 평소 당당하신 할머니가 어깨를 움츠리고 계신 걸 보니 내 마음도 불편했죠. 한식당 입구에서 정우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미영아, 여기야. 정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았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그도 조금 긴장한 것 같았죠. 어머, 할머니, 정말 고우시네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고맙습니다. 옛날 옷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멋지세요. 정우 씨의 칭찬에 할머니는 조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잠시 후 정우 씨의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정우 씨의 어머니, 장은숙이라는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어요. 샤넬 재킷, 에르메스 가방, 목에 둘린 진주 목걸이까지 모든 게 돈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나와 내 옆에 선 할머니를 훑고 있었어요. 마치 상품을 감정하듯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미영입니다. 나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의 할머니세요. 할머니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은숙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는 할머니에게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 씨가 애써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엄마, 할머님께서 미영이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미영이가 이렇게 착하고 바른 건 다 할머님 덕분이에요. 그러시구나. 은숙 씨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관심 없다는 듯이 메뉴판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고급 한정식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나도 이런 음식은 처음 봤어요. 할머니는 더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어떤 반찬부터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평생 김치찌개와 라면만 끓여 드시던 할머니에게는 너무 낯선 세계였죠. 그런 할머니를 은숙 씨는 흘긋흘긋 관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국물을 드실 때마다 눈으로 쫓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미영 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쭉 할머님이랑만 산 거예요? 은숙 씨가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입을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에겐 엄마고 아빠셨어요. 내 말에 은숙 씨는 입꼬리를 비틀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조롱이었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차부인? 차부인이라는 호칭부터 이상했어요. 할머니의 성함은 차봉자인데 애 차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깔보는 투로. 분식집에서 장사하시면서 손녀딸 혼자 키우시려면 참 힘드셨을 텐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였어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뜻은 명백한 조롱이자 멸시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고생은요. 제 한몸 고생해서 우리 손녀딸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컸으면 됐지요. 그때였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얼음장 같은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힌 것은 차부인,
분식집에서 라면 끓이시는 그 손으로 우리 정우 앞길에 재라도 뿌리실 작정이에요? 차부인, 분식집에서 라면 끓이시는 그 손으로 우리 정우 앞길에 재라도 뿌리실 작정이에요? 정적이 흘렀어요. 방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귓가에 악마처럼 맴돌았어요. 라면 끓이는 손으로 재를 뿌린다고?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이를 악물고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내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것처럼 아찔한 수치심에 그저 이를 악물고 식탁보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내 무릎 위에 놓인 손등 위로 따뜻하고 주름진 온기가 포개졌어요. 할머니였어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세상 무엇보다 단단하게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나를 부르는 대신 그저 내 손을 가만히 감싸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가,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온기에 힘입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 등 뒤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았어요. 그리고 얼어붙고 말았어요. 늘 인자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할머니의 눈에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던 선명하고도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상대를 향해 포효하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더럽고 추한 것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 그리고 자신의 전부인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결연한 의지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그 여자 은숙 씨를 말없이 응시했어요. 그 시선을 받는 은숙 씨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어요. 이윽고 할머니는 천천히 쥐고 있던 젓가락을 소리 없이 내려놓으셨어요. 그 작은 소리가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했어요. 어머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낮았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안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대답이었어요. 같이 욕을 퍼붓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더 이상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대하듯 자리를 정리하셨어요. 그 위험 있는 태도에 대려 은숙 씨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드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 차부인. 제 말은 그런 뜻이. 미영아, 일어나자. 할머니는 은숙 씨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시고는 내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제야 나는 애 옆자리에 앉은 정우 씨를 볼 수 있었어요.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나와 내 할머니, 그리고 자기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어머니, 미영아, 할머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정우 씨는 다급하게 우리를 불렀지만 그뿐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막아서지도 자기 엄마의 잘못을 꾸짖지도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어물쩍거리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그 무력하고 한심한 모습. 그 순간에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손을 이끌어 방을 나섰어요.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호텔 복도를 걷는 내내 내 귓가에는 정우 씨가 다급하게 미영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지만 나는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도 나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두 사람 다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말문이 막혀 있었죠. 호텔 정문을 나와 택시를 잡았을 때 할머니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모습에 내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처럼 길고 고요했어요. 창밖의 풍경은 쉴 새 없이 흘러가는데 택시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나와 할머니를 짓눌렀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고 나는 그런 할머니의 옆모습을 참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한참 만에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꺼낸 말이었어요. 나 때문에 할머니가 그런 험한 말을. 내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그러자 창밖을 보시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직 상처받은 손녀를 향한 안쓰러움과 애틋함만이 가득했어요. 내 탓이 아니다, 아가. 할머니는 다시 내 손을 잡으셨어요. 못 배우고 근본 없는 사람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는 상처받는 것조차 아까운 법이다.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할미는 괜찮다. 우리 강아지 너만 괜찮으면 돼. 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어요. 내가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가 나 때문에 저런 수모를 겪으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나를 말없이 안아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울지 마라, 아가.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상처받으셨다는 걸. 아무리 태연한 척 하셔도 그 모욕적인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냈다는 거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 누워 눈을 감으면 은숙 씨의 비웃음 가득한 얼굴과 얼음장 같던 목소리가 귀신처럼 나를 찾아왔어요. 분식집에서 라면 끓이시는 그 손으로. 그리고 그 옆에는 어김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던 정우 씨의 얼굴이 유령처럼 떠올랐어요. 왜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한번 들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할머니께 싹싹하게 굴던 그 사람이, 왜 정작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는 나를, 그리고 우리 할머니를 지켜주지 않았던 걸까? 우리 엄마가 원래 그렇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걸까?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토록 달콤했던 그의 약속이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가슴처럼 씁쓸해졌어요. 할머니도 잠들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보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아, 미영아. 잠이 안 와서. 할머니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더 늙으신 것 같았죠. 할머니도 많이 상처받으셨죠? 아니다. 할미는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할머니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상처받으셨어요. 평생을 고생해서 손녀를 키워낸 자신의 삶이 그토록 함부로 모독당했는데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 밤의 상처를 머금은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보다 더 명랑한 목소리로 나를 깨우셨어요. 미영아, 일어나. 할미가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밤새 흘렸을 눈물로 붉게 부어 있다는 것을요. 밥상에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애써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봤어요. 정우 씨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쩌면 그가 밤새 잠 못 이루고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달려오지 않을까? 무릎이라도 꿇고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어젯밤에 그는 너무 당황해서 그랬을 거라고. 어리석은 기대를 놓지 못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정우라는 세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영아, 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지쳐있고 머뭇거렸어요. 미영아, 어제는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대신 사과하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대신 사과하라고요? 본인이 직접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이라서 그렇지 악의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야.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잘 말씀드릴게. 악의가 없었다고요? 오해라고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말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분노, 사과, 위로, 그 무엇도 아니었어요. 그저 상황을 무마하려는 비겁한 변명뿐이었어요.
정우 씨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우 씨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정우 씨는 그냥 오해라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미영아, 제발. 물론 나도 화가 나지. 근데 어떡하냐?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인데. 일단 할머님께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신 사과할게. 응. 이따 저녁에 집으로 찾아갈까? 대신 사과하겠다는 말. 우리 엄마인데 어떡하냐는 말.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수 없겠구나. 그는 언제나 나와 자기 엄마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변명하고 나에게 이해를 강요할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엄마의 편에 서서 나에게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말할 거였어요. 정우 씨. 응, 미영아.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미영아, 무슨. 일단 오늘은 이만 끊을게요. 미영아, 잠깐, 미영아. 전화가 끊긴 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내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던 이 작은 보석이 오늘은 내 손가락을 옥죄는 차가운 쇠고랑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내게 끼워주며 속삭였던 영원의 약속이 싸구려 유리 조각처럼 초라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과연 이 반지의 무게를, 이 결혼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이 남자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변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나는 그의 엄마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언제나 이해하고 참아줘야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저녁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그저 묵묵히 내 밥그릇 위에 반찬만 올려주실 뿐이었어요. 내가 정우 씨와 통화하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할머니는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미영아.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등 뒤로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힘들면 쉬어가도 되는 거다. 너무 애쓰지 마라. 할미는 우리 강아지가 웃는 게 제일 좋다. 그 말씀에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핑 돌았어요. 할머니는 내 결혼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당신의 손녀딸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실 뿐이었어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나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를 평생 지켜준 할머니를 이제는 내가 지켜드려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정우 씨는 계속 연락을 했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고 때로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는 피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우 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이제는 정확히 내 마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우 씨, 전화로는 다 못할 이야기가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미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주말에 할머님이랑 너한테 제대로 찾아뵙고 사과하려고 했어. 엄마도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어요. 나는 정우 씨한테 사과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묻고 싶어요. 정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 정우 씨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내가 정우 씨 어머니께 아드님 앞길에 재 뿌릴 작정이냐고 말했다면, 정우 씨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는 순간 말이 막힌 듯 입술만 바르르 떨었어요.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른데요? 내 할머니는 내 부모님이고 내 세상이에요. 그런데 정우 씨는 정우 씨의 세상이 모욕당했을 때처럼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곤란해하고 내게 이해를 바랐을 뿐이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아픈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어요. 나는 그를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와의 만남은 내게 남은 일말의 미련마저 깨끗하게 지워주었어요. 그는 나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학교 교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가 나를 반겨주었어요. 그래, 내겐 이 아이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일이 있어. 어떻게든 괜찮을 거야. 나는 애써 웃으며 교실로 향했어요. 수업에 집중하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그 순수한 에너지를 받으며 억지로라도 상처를 봉합하려 애썼어요.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선생님 얼굴에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겨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역시 이 아이들이 내 힘의 원천이었죠. 점심시간이었어요. 동료 교사들과 교무실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잠시나마 웃고 떠들던 바로 그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교무실 문이 우아하게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어요. 장은숙 씨였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 여자가 여기 왜? 그녀는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선 것처럼 교무실 안을 도도하게 둘러보더니 나를 발견하고는 화사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우리 미영 씨, 여기서 보니 더 반갑네요. 우리 미영 씨라는 그 친근한 호칭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어요. 주변의 모든 선생님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어요. 궁금해하는 눈빛들, 어리둥절한 표정들. 어떤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어요. 어머, 예비 며느리 얼굴 보러 왔지 뭐 하러 왔겠어요? 우리 정우가 하도 끙끙 앓길래 내가 나서야겠다 싶어서 말이에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내 옆에 앉은 동료 교사에게까지 고개를 꾸벅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미영 씨 예비 시어머니예요. 교무실의 공기가 삽시간에 어색해졌어요. 동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상견례 때 일은 제가 미안해요. 제가 좀 직설적이라서 그렇지 악의는 없었어요. 호호호.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들 좋으시겠어요. 퇴직하면 연금도 꼬박꼬박 나올 테고. 그녀는 내 옆에 김 선생님을 보며 말하는 척 교묘하게 나를 겨냥했어요. 우리 미영 씨는 교사 월급이 박봉이라던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저축은 좀 해뒀어요. 미영 씨? 네, 조금은.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뭐 제가 도와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여자들도 자기 앞가림은 해야 하니까. 혹시 집안에 빚이라도 있으면 우리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대비하지. 안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교무실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어요. 동료 교사들은 밥을 먹다 말고 혹은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이쪽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 얼굴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어요. 나의 직업과 동료들 앞에서 나의 가정 환경과 경제적 배경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나를 완전히 발가벗기는 지독하게 계획된 폭력이었어요. 나의 사회적 관계와 자존심을 뿌리부터 짓밟아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악랄한 수작이었어요. 어머님, 여긴 제 직장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어머, 직장이니까 더 잘 알아야지. 우리 며느리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동료들은 어떤지. 안 그래요? 저는 숨기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번득였어요. 자, 솔직하게 말해봐요. 혼수는 뭘로 해올 생각이에요? 할머님이 보태주실 형편은 아닐 테고, 설마 빈손으로 시집 오실 생각은 아니시죠? 나는 그 순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수근거리는 소리, 그리고 나를 향해 웃고 있는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얼굴. 모든 것이 나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미영 선생님.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미영 씨 당황하네. 괜찮아요. 괜찮아. 다 이해해요. 어려운 형편에 공부까지 시켜주신 할머님 정말 대단하시죠. 은숙 씨는 마치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짓밟았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우리 정우가 워낙 착해서 말이에요. 아마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는 조금, 아니, 많이 걱정되긴 하지만요. 호호호. 얼마나 지났을까? 점심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악몽 속에서 나를 깨웠어요. 은숙 씨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미영 씨, 집안 문제는 우리끼리 다시 얘기하고. 그녀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는 왔을 때처럼 우아하게 교무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녀가 사라진 뒤 교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미영아, 괜찮아? 아까 그분이 정우 씨 어머니셔? 어머, 좀 그러시네. 애써 나를 위로하려는 동료들의 목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5교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다시 울렸어요. 아이들이 기다리는 교실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한 걸음도 떼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무슨 얼굴로 아이들을 보나.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도 책도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어요. 멍한 걸음으로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 학교 정문을 향해 걸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나를 부르는 동료의 목소리도 모두 아득하게 멀어져 갔어요. 교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화끈거리는 뺨을 파고들었어요. 나는 길가에 멈춰서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왼손을 내려다 보았어요. 한때 내 행복의 증표였던 작은 반지. 이제는 내 수치와 굴욕의 낙인이 되어버린 이 지긋지긋한 쇠붙이.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을 옥죄고 있던 반지를 힘겹게 빼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차가운 결심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했어요. 여기까지였어요. 모든 것이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반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행복의 전부라 믿었던 이 작은 고리는 이제 내 인생을 더럽힌 굴욕의 증거일 뿐이었어요. 차갑고 무겁고 불길했어요. 나는 그 반지를 주먹 안에 단단히 쥐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미련을 가질 가치도 없었어요. 나는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다급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아, 너 어디야? 괜찮아? 내가 지금. 정우 씨.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어요. 내 목소리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얼음장처럼 냉정하게 울렸어요. 우리 여기까지 해요. 이 결혼 나 못하겠어요. 뭐? 미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요? 정우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내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오늘 정우 씨 어머님이 저희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제 동료들 앞에서 제 월급이 얼마인지, 집안에 빚은 없는지, 혼수는 뭘 해올 건지 물으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가 숨을 헐떡하고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엄마가 학교까지 갔다고? 정말이야? 세상에. 네, 정우 씨. 정우 씨 어머님 덕분에 나는 제 직장에서 재산 없는 집안의 가난한 여자로 낙인 찍혔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미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건 엄마가 100번 잘못했어. 내가 당장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게. 미영아, 제발 화 풀어. 내가 다 해결할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해결이라니요? 무엇을 해결한다는 말인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이미 찢겨나간 내 자존심을 그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요? 아니요. 내 목소리는 이제 분노조차 실려 있지 않았어요.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어머님은 상관없어요. 나는 정우 씨한테 실망한 거예요. 뭐, 미영아, 무슨. 상견례 날에도, 어제 통화에서도,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단 한 번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켜주지 않은 정우 씨한테요. 미영아, 이젠 지쳤어요. 반지는 돌려드릴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그의 애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휴대폰과 반지를 가방 깊숙이 던져 넣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멍하니 버스를 타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 낡은 대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를 마중 나온 건 할머니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 초췌한 얼굴과 텅 비어버린 내 왼손 약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실 뿐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할머니.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지난 며칠간 억지로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다가와 나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당기셨어요. 평생 나물과 기름을 만져 거칠고 투박해진 그 품. 내게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그 품에 안기는 순간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목 놓아 울었어요. 할머니, 으흑, 할머니. 그래, 우리 강아지. 울어라. 울어. 다 울어버려.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는 그저 내 등을 토닥이며 내가 스스로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나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지난 이틀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어요. 상견례에서의 모욕, 정우 씨의 비겁한 변명,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겪었던 끔찍한 굴욕까지. 애 울음 섞인 하소연을 듣는 내내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참을 울었을까?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을 무렵 나는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젖은 얼굴을 들어 할머니를 보았을 때 나는 숨을 멈췄어요. 할머니는 울고 계시지 않았어요. 내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슬퍼해 주실 거라 생각했던 할머니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전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보았어요. 한없이 자애로웠던 할머니의 눈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부 사라지고 그 텅 빈 자리에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 버릴 듯한 검은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그 눈빛은 그저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차가웠어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짓밟은 자들을 향한 뼈에 사무치는 증오와 경멸이었어요. 할머니의 품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나를 토닥이던 그 손길은 어느새 분노로 굳어져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어요. 나는 울다 지쳐 이른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조차 그 여자의 비웃음 소리에 시달려야 했어요. 새벽녘, 타는 듯한 갈증에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나갔을 때였어요. 거실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달빛 아래 할머니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셨어요. 잠도 주무시지 않고 마치 돌부처럼 미동도 없이 어둠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수만 가지 전략을 구상하는 늙은 장수의 뒷모습과도 같았어요.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고 비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깨우고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할머니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눈빛은 밤새 내린 서리처럼 차갑게 빛났고 모든 행동에는 군더더기 없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는 방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할머니께서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커다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고 계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자였어요. 할머니는 먼지 쌓인 상자를 마른 걸레로 정성껏 닦아내신 뒤 자물쇠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드셨어요.
할머니는 그 장부를 한 장 한 장 아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엄숙해서 나는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어요. 마침내 할머니의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이름을 조용히 되뇌셨어요. 장은숙. 그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어요. 슬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노였고,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차갑게 벼려진 복수심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지옥의 문을 열 준비를 마친 복수의 화신이었어요. 그날 아침 나는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밤새 할머니를 괴롭히던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어떤 확고한 계획만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에서 꺼낸 장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분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장은숙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내려다보던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김 사장. 나 봉자야. 잘 지냈지?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시장의 다른 상인인 것 같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들 있잖아. 강남이랑 잠실에 있던 거. 그거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줘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땅, 강남, 잠실. 평생 분식집에서라면 끓인 돈으로 나를 키운 우리 할머니한테 강남과 잠실의 땅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제일 비싸게 쳐주는 대로. 급하게 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어. 이따 오후에 다시 전화할게.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할머니의 뒷모습만 쳐다봤어요. 나는 그날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갈 수가 없었어요. 동료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볼 낯이 없었어요. 장은숙이라는 여자가 내 인생에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오후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조 실장. 나야. 그동안 별일 없었고? 조 실장이라는 호칭부터가 생소했어요. 할머니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엠푸드그룹 지분. 전부 합치면 몇 퍼센트나 되지? 엠푸드그룹.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외식업체였어요. 지분이라니. 나는 이불 속에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래, 최대 주주는 아직 그 양반이고. 알았어.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할머니의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조 실장, 그 엠푸드그룹 말이야. 이번에 VIP 대상으로 하는 명사 초청 강연. 아직 강사 자리 비어 있는 거 있나? 잠시 수화기 너머의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좀 해야겠어. 주제는 맨주먹으로 일어서는 여성의 삶 그런 걸로 하고 날짜는 제일 빠른 걸로 잡아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어요.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장은숙이라고 알지? 한진 상사 장상무 부인. 그 여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강연의 VIP 명단에 꼭 포함시켜줘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는 지금 장은숙 씨를 상대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것도 엠푸드그룹 VIP 강연회라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대에서 말이에요. 초청장을 직접 보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슬리든. 방법은 조 실장이 알아서 해. 무조건 그 자리에 앉혀놔야 하니까. 그래, 이제 30년 묵은 빚 받으러 가야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 줘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어요. 나는 이불을 꺾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내 기척을 느끼고는 나를 돌아보셨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방금 통화.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엠푸드그룹 지분이라니, 땅이라니. 할머니, 대체 할머니는 대답 대신 오동나무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빛바랜 등기권리증과 낡은 주식 증서들이었어요. 서류에 적힌 할머니의 이름 차봉자,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들은 내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였어요. 내 엄마 아빠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가고 나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 아빠가 남긴 빚이 산더미였다. 그걸 다 갚고 나니 남은 게 분식집 하나였어. 독하게 돈을 모았다. 너 굶기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대학 보내려고. 그러다 우연히 재개발 직전에 허름한 땅을 몇 군데 샀는데 그게 돈이 되기 시작했고 그걸로 주식을 사고 또 땅을 사고 그렇게 불린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어요. 이 돈 때문에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더러운 꼴도 많이 봤다. 그래서 너한테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만 있고 싶었어. 돈 무서운 거 모르고 그냥 바르게만 자라주길 바랐다. 내가 다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지.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아니었어. 내가 너를 너무 약하게 키웠다. 저런 가짜 것들한테 짓밟히도록 내버려뒀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한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애 어깨를 단단히 잡았어요. 그 손길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느껴졌어요. 미영아, 며칠만 학교 쉬어라. 아무 생각 말고 할미만 믿고 있어. 억울하고 분한 거, 이 할미가 전부 다 갚아줄 테니까.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은 내가 알던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 차례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평소 분식집에 입고 가시던 편한 옷 대신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계시던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으셨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사람이 있어. 금방 올게. 할머니가 나간 뒤 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우리가 살던 이 작은 집, 할머니가 매일 가시던 분식집,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머니의 모든 것들이 거대한 가면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할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이제 준비 끝났어. 변호사 사무실이라니.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단어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전화를 여러 통 받으셨어요. 모두 존댓말로 할머니께 보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초청장은 내일 아침 일찍 배송될 예정입니다. 장은숙 씨 쪽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지만 곧 올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알던 분식집 할머니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조직의 수장에게 보고하는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분식집에 가시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가게 문 닫는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치 큰 사냥을 앞둔 사냥꾼처럼 조용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어요. 차갑고 정중했어요. 아, 장은숙 씨. 그래요. 저예요. 차봉자. 수화기 너머로 당황스러워하는 장은숙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엠푸드그룹에서 초청장이 왔다고요? 아, 그거 제가 보낸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섞여 있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늘 오후 2시 강연회에 꼭 참석해 주세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장은숙 씨를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요. 네, 그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정오가 되자 할머니는 본격적인 외출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평생 보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옷을 꺼내 입으시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하셨어요.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분식집 아줌마가 아니라 진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된다. 이건 어른들 싸움이야. 너는 집에서 기다려. 하지만, 미영아. 할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오늘 할미가 하는 일은 너를 위한 거다. 너한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그 여자가 우리 강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 할머니의 눈에 다시 그 차가운 불길이 타올랐어요. 30년 전에 받지 못한 빚, 그리고 우리 미영이한테 준 상처. 오늘 다 받아낼 거야.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시고는 집을 나서셨어요. 나는 창문 너머로 택시에 오르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복수를 위해 30년을 기다린 여자, 그리고 이제 그 복수를 실행하러 가는 냉혹한 전사의 모습이었어요. 시계는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30분 후, 장은숙이라는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그리고 오늘 할머니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시각 장은숙이라는 여자는 어떤 아침을 맞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고급 아파트의 푹신한 침대에서 일어나 실크 가운을 걸치고 향기로운 커피를 내려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밤새 잠 못 자게 자랑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겠죠. 어머, 김 여사.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 나 엠푸드그룹 VIP 강연에 가거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알지? 역시 사람은 급이 맞는 곳에서 놀아야 한다니까. 오늘 강사가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라는데 나도 좀 보고 배워야지. 호호호. 그렇게 한참을 떠들어대고 나서 옷장 문을 열고 오늘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해줄 옷을 골랐을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원피스와 그보다 더 비싼 악어 가죽 가방,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온몸을 돈으로 치장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아주 만족스러워했을 거예요. 문득 내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죠. 그 분식집 교사 아가씨. 아휴, 말도 마. 우리 정우가 잠깐 뭐에 홀렸었나 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도 없는 집안하고 엮여서 이런 VIP 모임에 망신당할 뻔했잖아. 그 여자가 그렇게 허영과 위선으로 아침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할머니는 분식집 좌판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할머니. 오늘따라 물건이 더 좋아 보이네. 싱싱할 때 가져가요. 이따 오후에는 일찍 들어가 봐야 해서 많이 없어요. 오전 내내 할머니는 평생을 해온 당신의 일을 묵묵히 하셨어요. 거친 손으로 돈을 받고 덤으로 콩나물 한 줌을 더 얹어주는 그 모습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할머니는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장롱을 여러 며칠 전 입으셨던 연두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꺼내 입으셨어요. 똑같은 옷이었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옷은 이제 수십 년의 모진 세월을 맨몸으로 버텨낸 늙은 장수의 갑옷처럼 보였어요. 미영아, 가자. 할머니의 짧은 말에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너도 봐야 할 것들이 있다. 택시를 타고 엠푸드그룹 본사 건물로 가는 내내 나는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옆에 앉은 할머니의 굳게 담은 입술과 단호한 눈빛은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엠푸드그룹 본사 빌딩은 내가 평생와 볼 일 없을 것 같은 별세계였어요. 사방이 번쩍이는 유리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돈 냄새가 진동했어요.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우리를 맞았어요.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조 실장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는 할머니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장은숙 씨는 30분 전에 도착해서 VIP 라운지에서 대기 중입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계세요. 좋아. 시간이 되면 알려줘요. 강연회장에 모인 여자들은 모두 장은숙 씨와 비슷했어요.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명품 가방을 들고 비슷한 말투로 서로의 부와 교양을 과시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 장은숙 씨가 있었어요. 여왕벌처럼 다른 여자들을 거느리고 가장 크고 높은 목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엠푸드그룹 임원이 계셔서 초청받았어요. 역시 인맥이 중요하죠. 오늘 강사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자수성가하신 분이라던데. 그녀는 자신이 오늘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전혀 모른 채 여전히 허영에 빠져 있었어요. 오후 2시 정각.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외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엠푸드그룹 VIP 고객님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명사 초청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맨주먹으로 일어서는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리고 장내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조 실장의 안내를 받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저희 엠푸드그룹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이시자 대한민국 여성 기업인의 숨은 전설이십니다. 최대 주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사회자는 마치 장은숙 씨에게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더 큰 목소리로 할머니의 이력을 읽기 시작했어요. 차봉자 회장님께서는 수십 년 전 분식집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강남과 주요 도심에 수백억 원대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며 여러 유망 기업에 투자하시는 등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장은숙 씨를 보았어요. 그녀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마침내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장내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시더니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것은 강연이 아니었어요. 한 여자를 겨냥한 아주 잔인하고도 정당한 공개 처형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참으로 팍팍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요. 라면 한 박스라도 외상을 하는 젊은 아낙네들도 참 많았습니다. 거기까지 말한 할머니는 객석에 앉아있는 장은숙 씨와 정확하게 눈을 맞췄어요. 장은숙 씨는 그 눈빛을 피하려는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가 겁을 먹었다는 것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잊지 않고 찾아와서 외상값을 갚았어요. 고맙다고, 그때 그라면 덕분에 굶지 않았다고 머리를 숙이더군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제 기억에 아주 오래도록 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어요. 라면 한 박스를 외상으로 가져가서는 온 식구가 그날 밤으로 야반도주를 했더군요. 그 라면이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겠다. 어린 자식들은 배불리 먹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장은숙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향해 경멸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세월을 완전히 잊고 살았지요. 그런데 얼마 전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아주 교양 있는 사모님이 되어 있더군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이 장은숙 씨에게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사모님은 제 손이 분식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천한 손이라며 제 손녀의 앞길에 재를 뿌릴 작정이냐고 물었습니다.
30년 전 제 가게에서 라면을 훔쳐가다시피 했던 바로 그분이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어요. 할머니는 마침내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그녀는 비웃음조차 거둔 채 사무적으로 딱딱한 목소리로 객석의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어요. 저기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시네요. 한진 상사 장상무님 부인 장은숙 사모님. 모든 사람의 고개가 일제히 장은숙 씨에게로 돌아갔어요. 장 사모님. 할머니는 마이크를 통해 그러나 마치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 라면값은 이자까지 쳐서 갚으셔야죠.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하. 객석의 한쪽에서 참지 못하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장내는 온통 그녀를 향한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에, 라면 도둑이었대. 어쩐지 근본 없어 보이더라니. 저런 사람이랑 어울렸다니 재수없어. 장은숙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핸드백도 내팽개친 채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도망치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쉴 새 없이 터뜨렸어요. 그 아수라장을 할머니는 아무 표정 없이 그저 무대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침내 장은숙 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할머니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돈이 사람의 격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밟아도 되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할머니는 연설을 마친 뒤 객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무대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할머니에 대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저런 분이셨구나. 내 할머니가 마침내 이겼구나. 우레와 같던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강연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어요. 나는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아무 말 없이 그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에 나는 길고 길었던 전쟁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엠푸드그룹 회장실로 자리를 옮기자 조 실장님이 들어와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회장님, 인터넷은 전부 장은숙 씨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한진 상사 주가도 아침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장상무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는 차잔을 들어 향을 맡으며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받지 마세요.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여자가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이 짜릿할 정도로 속이 시원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복수의 끝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 내 손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는 한 남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정우 씨였어요. 그는 나와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님, 미영아,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잘못을 막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고 두 분이 모욕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제 비겁함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남편이 될 자격도 사위가 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는 변명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뿐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역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돌아가라. 할머니의 냉정한 말에 정우 씨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힘없이 일어나 돌아갔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이번에는 장은숙 씨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어요.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얼굴, 값비싼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저희 집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그녀의 사죄는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의 절박한 애원이었어요. 할머니는 무릎 꿇고 우는 그녀를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개를 드시오. 나는 당신한테 사과받을 생각 없소. 장은숙 씨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것은 30년 전 라면을 떼먹어서가 아니오. 30년이 지나 가난한 늙은이라고 무시해서도 아니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어요. 당신이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손녀의 진심을, 그 아이가 눈물로 살아온 인생을 더러운 흙발로 함부로 짓밟았기 때문이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 인생을 통째로 부정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소. 할머니는 장은숙 씨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춰서 말했어요. 그리고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오. 당신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 흘린 내 손녀가 하는 것이고,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평생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게 생긴 당신 남편이 하는 것이고, 비겁한 아들로 만든 당신 아들이 하는 거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에 모든 게 달렸지. 그러니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마시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나는 대문 밖에 홀로 서서 멍하니 앉아있는 장은숙 씨와 멀찍이 서서 다가오지도 못하는 정우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정우 씨에게 반지를 돌려주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받았고 며칠 뒤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독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한진 상사 상무 자리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 집에는 예전과 같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가 분식집을 하십니다. 엠푸드그룹 회장님이 아니라 골목의 차봉자 할머니로 사는 삶이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나 역시 다시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알아요. 내 안에 무언가는 아주 단단해졌다는 것을요. 나는 그 길고 아팠던 일을 겪으며 비로소 깨달았어요. 가장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할머니의 복수는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짓밟은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향한 꾸짖음이었고, 억울하게 짓밟혔던 우리 두 사람의 인생과 자존심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나는 가끔 생각해요. 진정한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사죄를 나는 언젠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답은 나도 아직 찾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에는 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올바른 자존심,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 말이에요. 그것들만 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에게서요.